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내용을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6장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사회적 안전망의 내실화라는 어떠한 키워드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뭐 그동안에 우리나라 보호대상 아동은 시군구의 아동복지 담당자라고 하면은 누구겠어요? 공무원분들이 이제 배치를 해서 어떤 결정에 맡겨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또 어느 민간기관에 위탁됐느냐, 어떻게 배정이 되느냐는 그 공무원분의 그 재량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라고 우리 중간고사 그 전 범위에서도 나와 있었듯이 그 원칙에 따라서 아동에 대한 각 기관의 보호와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이제 우리가 어제 이후로 또 정권이 교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뭔가 다른 기대되는 바는 또 다른 정책들이 많이 좀 수립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이제 전에 이야기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또 2019년도에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되었다고 여러 차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출범으로 인해서 공적인 아동보호 시스템 구축 및 보호 필요 아동에 대한 어떤 누구의 책임,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었던 그 시기다. 그게 바로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의 출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방과 후 서비스의 체계화라고 해서 네, 뭐 교재 있으신 분들은 네, 559쪽 정도에 나와 있고요. 네, 교재 없으셔도 강의 안에도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좀 시험에 나오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다양한 부처에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었죠. 그것을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교재 안에도 있고 강의 안에도 있어요.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중복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유형을 세 개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특징이 어떤지, 차이점이 뭔지 서술하는 게 서술형 문제 한 가지입니다. 네, 기말고사에 이미 출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쭉 정리를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긴 이제 다 중복되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교육복지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우리 발표 안에도 나왔었고 또 진도 안에도 교재 안에도 나와 있었으니까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어떤 복지의 서비스의 형태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사가 이제 그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크게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아동 보호 체계의 다층화라고 해서 네, 그 다층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니까 또 이 안에는 낙인과 편견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반복되는 것들은 이제 스킵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아동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냐, 그리고 현 정부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시기가 참 애매합니다. 우리 학기가 끝난 다음에 뭔가 그 선거가 이루어졌으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담았을 텐데 좀 상이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제 정책을 펼치실지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네, 요 교재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그 아동복지 서비스를 이제 확대하는 것은 아마도 이번 이제 당선된 대통령님께서도 보편적인 그런 방향으로 추가하지 않으실까 그 공약 사항에서 볼 수 있듯이 네, 그렇습니다. 모든 아동들이 이제 동일한 서비스들을 제공받아야 되고 차별 없이 동일한 어떤 보편적인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중점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듯이 그 누리과정, 네, 보육에 그 포함되어 있는 누리과정의 통합, 그리고 아동 보육과 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 그리고 교육의 격차, 아까 문수 학생이 말씀했듯이 어떤 정보의 격차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보편적인 그 서비스의 확대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그 보육에 대한 것은 사실 보육이라고 우리 하는
한 주간 다루었던 그 테마 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가정 방문과 일시적 돌봄 수요 해결을 위한 양육 지원이라고 해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떠한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인데요. 여기도 한번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정 방문 서비스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대표적인 것인데요.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는 가정에 누군가가 이렇게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그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좋아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조금 시기가 지났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너무나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잖아요. 부모 교육의 제도화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은 다 누구나 처음이잖아요. 근데 이런 양육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죠. 이제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아동복지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모 심리를 기록하고 있고, 또 이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에서도 많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아동의 그 삶의 만족도가 너무나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우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면서 아동의 행복한 그런 국가, 그런 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그 아동이 행복한 게 맞을까라는 이제 고민들을 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매년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아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정책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동이 그 정책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어른들의 이야기, 어른들의 의견에 따라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 따르면은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아동을 어떤 소유물로 간주하고 또 성인과 동등한 사회적 구성원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식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체벌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체벌이 아동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벌이 필수적인 것일까라는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훈육을 위해서는 체벌이 필요하다라고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그 부모가 그렇게 이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고, 또 노키즈 존이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노키즈 존도 마찬가지로 아동에 대한 이제 사회적 차별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요 노키즈 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차별은 아동의 권리와 주체성을 뒤로 밀려나게 하고 후순위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겠고, 결국에는 이것은 아동의 그 사회적인 성숙을 지연시켜서 아동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라는 이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 권리 인식은 이런 발달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다양한 연구 결과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권리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참여권,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4가지 이제 권리 중에서 참여권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렇게 미비한 부분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동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권리의 주체라고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호해야 하는 존재, 돌봐줘야 되는 존재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권리의 주체라고 인식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은 보호와 돌봄만 받음으로써 행복해지는 대상이 아니다. 스스로 참여하고 어떤 권리로서 인정받고 이래야지만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주체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정책은 사실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많이 무의미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신경 써서 조금 정책이 이제 펼쳐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많이 얘기하죠. 아동 정책 예산의 확보입니다. 우리가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지표가 바로 이제 사회복지에 얼마큼 우리나라는 예산을 쏟고 있고 또 얼마큼 관심을 기울일 수 있냐라는 게 바로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아동복지에 관한 어떠한 예산들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을까라고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서 아동복지 정책의 예산은 아주 미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더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또 보다 적극적인 이런 보편적인 예방적인 서비스 체계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새로운 사회가 열리길 바라고 또 두 번째로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확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이야기했죠.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의미의 적극적 서비스 전달이라고 하면은 그 서비스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 인력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동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아동복지에 특화된 어떤 전문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종사자의 인력에 어떤 처우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또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데도 많은 어려움들이 뒤따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아동복지 전달 체계 및 정책을 총괄을 지원하는 것, 사업 평가를 하는 것 이건 누가 한다고 했었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동권리보장원이 역할을 잘 해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잘 발휘하려고 한다면 지자체의 책임의 공적 보호 체계와 그런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풍부하게 이제 확충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 체계에 대해서 전문 인력들이 이제 충분하게 포함이 되어야지만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겠고 또 아동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있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 지금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아동에 특화되어 있는 공무원은 따로 이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로 뭉뚱그려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이제 아동 분야에 특화된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같은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동 전담 행정기구의 설립이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아동복지 정책이라고 한다면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교육부,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네, 더 나아가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등 이렇게 다양한 부처에서 아동복지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이제 수립하고 시행하고 제도를 마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분절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게 큰 맹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관련 그 근거법도 모두 다 상이하다라는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정책조정 기능의 강화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하나의 주무부처로 이렇게 통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긴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잖아요. 하나로 딱 이렇게 만들어지기는. 그래서 정부의 정책조정 기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니까 이번 현 정부, 새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에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신설되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신설이 되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어떤 일들을 하고 사실 이게 조금은 미흡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 교재에서도 좀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아동권리보장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을 양성시키는 거, 하지만, 지금의 그 체계 속에는 이렇게 전문 인력을 양성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통계에 대한 기초 데이터 네, 그런 기초 데이터나 아니면 연구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런 그 기초 데이터가 그 마련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실천과 정책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는 크게 보면 근데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백데이터가 바로 뭐예요? 이런 기초 데이터나 이런 자료들, 이런 연구들인데 이런 연구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이 사실은 크게 많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고 또 이번에 이제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평가 아동권리보장원의 이제 평가위원으로 마을 돌봄 이제 시설을 돌면서 이제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평가를 하는데도 평가센터가 이제 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역 상피제라고 해서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그 센터는 평가위원으로 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뭐 알게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저기 부산, 김해 이런 데 이제 배정이 된 거죠. 그런데 하루 안에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루에 뭐 두세 개 센터를 최대 이제 세 개까지의 센터를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근데 이제 두 개 뭐 세 개 하더라도 당일치기로 도저히 이제 부산에 갔다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뭐 교통비나 숙박비 이런 게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자비로 가가지고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누가 배정하느냐?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배정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업체에 이제 뭔가 하도를 준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제 그렇게 업체한테 맡겨서 업체가 막 무작위로 돌리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평가를 하는데 이건 여러분 비밀입니다. 아주 극비. 제가 평가위원이니까 이걸 알게 되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걸 어떻게 평가위원을 배정하는 것을 외부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무작위로 막 돌려가지고 룰렛 돌리듯이 돌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너무나 한계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게 맞나. 그리고 이미 평가가 시작되었는데 제가 배정된 센터가 공지가 안 돼요. 제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센터한테는 뭐 5월 20일부터 평가가 시작됐다라고 이제 연락을 한 거죠. 이게 다 공지를 돌린 거죠. 그럼 얼마나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번 평가 대상인데 아직도 평가위원이 연락이 없어. 언제 올지도 몰라. 막 불시에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불안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비밀 이야기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헌법상의 아동 그 기본권 보장 및 아동 투표권의 확대라고 해서 이 이야기도 사실은 너무너무 많이 나왔죠. 네. 18세에서 더 나아가서 16세로 16세로 하향해서 투표권을 줘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글쎄요, 여러분 좀 고민을 해보세요. 16세까지 주면 우리 어떻게 결과가 좀 달라졌을까요? 어제 결과가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와 있잖아요. 아동 투표권에 대한 우리의 우려 그리고 아동의 미성숙 하는데 성숙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며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은 한순간에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기회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투표권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다양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막바지로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향후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여기는 이제 이 저자의 의견을 담아낸 표니까요.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한 것이죠. 목표는 사회적 안전망의 내실화라고 했고, 또 보편적인 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세 번째는 아동 정책 추진 기반의 마련, 크게 이제 세 파트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서술형에 제가 아동 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하면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쓰시라고 제가 출제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어떤 의견을 여기 있는 내용대로 쓰셔도 되겠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내용들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네. 자, 왜 이렇게 아쉽죠, 여러분? 저만 아쉽겠죠? 이 한 학기가 저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새로운 미디어 출연과 아동보호. 이거는 여러분, 우리 교재 말고 발표하신 분들의 내용에서 너무나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서, 네, 특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발표들, 네, 잘 들었었고, 너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 학과, 또 다른 분들도 이제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많이 중복되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었고, 또 두 번째로는 사실 제가 기후변화와 아동보호에 대한 어떤 이런 이슈들이 한 분은 발표하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막 심각하게 다룬 그런 주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이슈는 사실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슈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함으로써 이제 발표를 했었죠. 이제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사실 더 정확한 것은 초미세먼지가 그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뭐냐? 그건 바로 그 PM10이랑 PM2.5라고 하는데 직경의 차이입니다. 먼지의 이제 직경의 차이에 따라서 크기가 2.5가 더 작은 것이죠. 그래서 초미세먼지. 그래서 초미세먼지는 이제 우리가 그 흡입을 하게 되면은 공기를 이제 들숨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때 이제 코에 걸러지지 않고 폐포에 바로 들어가게 돼서 그 폐에 다다다다다 다 이제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털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바람을 일으키게 되고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너무나 심각한 오염 물질로 알고 있고 또 그런데 이제 왜 아동에게 더 취약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기후변화에 수반될 수 있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우리 아동의 계층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도 나와 있듯이 오염에 노출되어 자란 5세 이하의 아동의 그 사망률이 2050년에는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건강상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를 뺄 수 없겠고 또 우리나라는 2060년까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서 네, GDP 감소, 네, 경제적인 피해 비용이 이렇게나 크게 막대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기후변화와 네, 아동 보호에 대한 이슈도 조금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대기 오염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자라는 아동일수록 정신질환에 또 미치게 되는 어떠한 그 영향들, 네, 정신질환의 건강에도 이제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그런 그 결과들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가 우리 인천 그 시민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라는 것을 좀 연구했던 적도 있습니다. 한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우리 미세먼지가 날씨가 어떤지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어떠한지 스스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그 부분과 그 다음에 객관적인 농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날씨 중에
우리 금방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날씨 안에 미세먼지 농도의 객관적인 어떤 그런 농도가 행복감에 그 두 가지 결과가 과연 차이가 있나? 뭐가 진짜일까? 진짜 행복한 건 어떤 거가 객관적인 그 농도 수치가 맞을까? 아니면은 주관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런 그 미세먼지의 농도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까? 그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재난과 아동 보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재난에 대해서도 아동은 이제 재난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성인보다 낮게 나타나고 또 여기에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일상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사한 그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평일 낮 동안 보호자 없이 집에 머무는 아동들이 뭐 46.8% 정도로 나타났다. 이게 이제 자기보호 시간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전에 비해 수면 시간, 미디어 시간, 뭐 미디어 이용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한 반면에 운동이나 신체 활동, 왜냐면 밖은 위험해.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도 했었고 이게 또 재난이랑 기후변화, 미세먼지랑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밖에 날씨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그러면은 우리 나가지 않잖아요. 뭐 나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그러면은 체육 시간 그런 체육 활동들을 좀 자제하는 그렇게 자제를 권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실내 오염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그것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밖에 그 대기 오염도와 실내 오염도가 그럼 진짜 나가지 않는 게 맞을까? 라고 궁금해서 이제 측정을 한 그 실험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이렇게 빽빽하게 앉아 있잖아요. 우리 교실에 실내 공기의 오염도가 훨씬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실험을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 나가지 말게 하자. 그리고 창문을 열지 말자. 요거는 조금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응책도 있죠. 그 공기청정기라든지 이제 순환되는 어떠한 그런 기기들을 활용해서 실내 공기도를 조금 낮추는 오염도를 낮추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없다면 사실은 이제 밖의 오염도가 더 낮은 수치를 보인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재난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어떤 것 때문에 건강, 소득, 주거, 인종 불평등과 연결되어서 재난 위기의 불평등한 재분배 현상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아동복지의 전망과 과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사실 우리가 이런 다양한 주제를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다양한 주제들로 한 학기 동안 꽉 채워서 아주 다채롭게 수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시험 문제 바로 할까요? 여러분 쉬지 않고 바로 할까요? 마지막 시간 이제 조금 한 10분 정도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쉬는 시간 없이 바로 그러면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제